네,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기술 창업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지점들부터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이야기까지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볼게요. 네, 목표는 이겁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기술 창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넘어야 할 산, 또 건너야 할 강, 이런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 기술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큰 고비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름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죽음의 계곡, 캐즘, 그리고 다윈의 바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죽음의 계곡부터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자근이 딱 마르는 그런 구간.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이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좌초한다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생산 라인도 구축해야 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도 들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민간 투자는 좀 꺼려지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이 단계를 정말 어렵게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이 계곡을 겨우 건넜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캐즘이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처음엔 반응 좋다가 갑자기 시장이 싸늘해지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캐즘, 원래 지지랑 융어잖아요. 깊게 파인 틈. 기술 창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초기 혁신가들이나 얼리 어답터들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는 막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제품이 이제 대중적인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수요가 뚝 끊기는 현상. 이걸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협곡에 뚝 떨어진 것처럼요. 아하, 자료에 나온 위성전화, 이리디움이나 세그웨이, 딱 그런 사례군요. 혁신적이긴 했는데 대중시장이 딱 원하는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사용 편의성 이런 걸 좀 만족시키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죠. 반면에 스마트폰은 이 캐즘을 아주 성공적으로 뛰어넘어서 대중화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새롭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절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 초기 시장 고객하고 주류 시장 고객은 특성이나 요구사항이 달라요. 이걸 간과하면 캐즘에 까지기 쉽습니다. 초기 사용자들은 기술 자체의 새로움, 혁신성, 여기에 막 열광하거든요. 근데 주류 시장은 어떠냐? 실용성, 안정성, 가격 경쟁력, 또 사용 편의성,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봐요. 이 간극을 메울 전략이 없으면 캐즘 넘기가 정말 어렵죠. 이야, 죽음의 계곡, 캐즘, 정말 첩첩산중인데 이걸 다 넘어도 끝이 아니라고요? 다윈의 바다라니,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생존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호주 북부에 있는 어떤 위험한 해변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런 설명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내 말 그대로 적자 생존의 바다입니다. 정말 어렵게 제품을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단계인 거죠. 이때는 단순히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부 규제는 어떤지, 경쟁사는 또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지,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까지 이런 온갖 파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 이때부터는 기술 외적인 요인들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시장 변화를 읽는 눈이라든지 또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 그리고 튼튼한 자금력, 이런 거 없으면 이 바다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네, 단순히 좋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단계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기술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 능력만 필요한 점이 아주 명확해져요. 죽음의 계곡에서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초기 자금 조달 능력, 이걸 시험받고요. 캐즘에서는 시장 확대 전략과 마케팅 역량, 이게 중요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다윈의 바다에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걸 시험받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다 다른 거죠.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부딪히는 것은 결과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험난한 여정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핵심 동력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는 네 가지를 딱 꼽고 있네요. 사람, 창업 아이디어, 시장, 그리고 자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당연해 보이지만 이 네 가지 요소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 창업자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팀. 이 팀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사람이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사람,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이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왜 만드는가 하는 그 사업의 본질이겠죠.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이걸 넘어서서 이게 정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게 중요할 테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는군요. 자료에 나온 제품 원가, 판매 가격, 고객 가치. 이 공식이 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특히 자기 자본,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외부 투자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창업자나 공동 창업자들의 자기 자본이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또 회사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팀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 분석이 잘못되거나 자금이 부족하면 넘어질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균형 감각. 네,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창업의 종류 그리고 기술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기술 창업 말고도 여러 형태가 있네요. 네, 창업 형태를 크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루는 기술 창업.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나 시장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죠. 반면에 벤처 창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약간 모험적인 창업이에요. 근데 꼭 기술 기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실제로는 기술 기반 벤처가 많기는 하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도소매업이나 일반 서비스업 같은 일반 창업도 있고요. 우리가 집중하는 이 기술 창업에 쓰이는 기술도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군요. 자료에서는 일반적 기술, 시스템 특유 기술, 회사 특유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 기술은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수학, 물리학 같은 기초 과학 지식처럼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시스템 특유 기술은 조금 더 전문화된 건데요. 특정 제품이나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한 그런 고유한 기술이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특정 공정 기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회사 특유 기술은 그야말로 그 회사만의 어떤 비밀 병기,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특허라든지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처럼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 이게 바로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겠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일반적인 기술을 잘 활용할 건지 아니면 시스템 특유 기술을 깊이 파고들 건지 그것도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특유 기술을 구축할 건지 이 기술 유형에 대한 이해가 스타트업의 R&D 전략, 뭐 특허 전략, 더 나아가서는 시장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네,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체 개발과 위탁 개발, 이 장단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체 개발은 비밀 유지나 통제는 좀 쉽지만
인력이나 비용, 시간 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위탁 개발은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 유출 위험, 또 통제 어려움 같은 게 따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 또 개발하려는 기술의 특성, 가용 자원 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야죠. 때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 외에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기술 이전이요? 네,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사오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또 돈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은 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는 속도예요. 제품이나 공정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내놓아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거죠. 둘째는 확장성입니다. 개발한 기술을 하나의 제품이나 시장에만 묶어두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적용해서 R&D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위험도 분산시키죠.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셋째는 시장 대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모델을 개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융합 능력.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더 강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다 중요한 역량들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이건 기업 내부의 의지,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기술 사업화를 그냥 연구개발의 결과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 이것도 필수적이고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기술 개발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이게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네. 기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그라이너의 성장 모델 5단계 이야기가 나오던데 성장의 각 단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내용이 좀 인상 깊었어요. 창의성으로 시작했다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지시로 극복했더니 자치력 위기가 오고 성장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라이너 모델은 스타트업이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조직 내부의 성장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창업 초기에 그 열정만으로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요. 조직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권한 이임도 해야 하고 부서 간의 조정, 협력 방식의 진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지거든요. 각 단계에서 만나는 위기는 조직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셈이고 또 새로운 운영 방식과 문화를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네. 내부적인 성장통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외부 환경, 즉 혁신 생태계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술 창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성공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자료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던데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만들어 놓은 기술과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시장,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내수 시장 확대는 기본이고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혁신 제품을 먼저 좀 금융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결국 기업이 기술 개발에 쏟은 노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넓혀줘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시 투자 문제가 중요하겠네요. 아까 말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려면 자금이 필수적인데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VC 투자가 활발해야겠죠. 그렇죠. 초기 단계의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성장 단계의 VC 투자,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요? 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M&A 시장을 키우고 코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민간 투자가 자생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들이 그냥 잠자고 있지 않고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 사업화 지원, 이것도 강조되고 있군요. 교수님이나 연구원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할 기회를 주는 것,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과 연구소는 혁신 기술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죠.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그냥 서랍 속에 잠자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기업에 이전되어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과 창업 친화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그 다리,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들이 혹시라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요. 기술 탈취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네, 특히 기술 탈취는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 공정위 같은 곳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같은 것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창업에는 아무래도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데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겠죠. 그래서 실패 비용 완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주고 또 실패했다는 낙인 효과를 줄여주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패 경험 역시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문화, 이게 혁신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 스스로의 역량을 피우는 기업가적 역량 강화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창업 교육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같은 것들이요. 네, 결국 창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창업가들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때 비로소 활력 넘치는 기술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술 창업이라는 어찌 보면 험난하지만 또 굉장히 매력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죽음의 계곡, 캐짐, 다윈의 바다라는 이 상징적인 난관들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기업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혁신 생태계 조건들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기술 창업의 성공 방정식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적인 도전 과제들, 또 필요한 지원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분석 틀과 시스템 너머에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항해해야 하는 그 다윈의 바다를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명시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신이 생각하기에 창업가가 기술적인 역량 외에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비기술적 역량 혹은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각자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기술 창업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